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바로 역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냐면, 자, 철기의 보급과 사회 변화를 배우겠습니다. 교과서 18에서 19페이지를 펴주세요. 여기 위에 보면, 자, 이 초기 철기 시대에 사용된 철기들이 이렇게 발굴이 되어서 전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철기의 보급이 어떠한 사회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살펴볼까요? 기원전 2세기경, 자, 위만이 집권한 이후에 고조선이 본격적으로 수용한 것이 있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철기 문화입니다. 철기 문화.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에서 이 고조선으로 넘어온 사람인데 철기 문화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기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 왕을 몰아내고 이제 집권한 후에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고조선이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바로 오늘 배우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죠. 자, 오늘의 오록을 봅시다. 경남, 자, 창원에 가면은 다호리 유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발굴해 보니까 다양한 철기와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동전 거울 등이 출토가 되었죠. 그런데 이때 청동검도 함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청동기에서 점점점. 자, 그 청동기에서 뒤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청동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전쟁에 쓰였던 것은 아니고요. 이제 청동검보다 더 단단한 철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이제 철기를 철로 만든 검을 사용하고 이 청동검은 무슨 제사 의식을 치르거나 또는 이제 지배층들의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것이 동시에 발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첫 번째, 자, 철기 시대에 만들어진 유물과 유적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자, 철기의 보급으로 나타난 사회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래서 이 사회 변화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은 이게 저작권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고요. 네, 나중에 학교에서 만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단어가 있을까봐 찾아왔는데, 자, 교과서에서 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찾은 다음에 이제 그 동영상을 이제 재생 플레이를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물인데요. 선대의 인류가 후세에 남긴 물건.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어떠한 물건을 남겼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유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적은 옛 사람이 남긴 자취, 뭐 옛 할아버지가 살았던 집은 장차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보존이 된다고 한다면 그 원형 그대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됨으로써 유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 뭐 말하면 명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발글명이 새겨진 칼 모양의 중국 화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중국이 얼마나 전쟁이 많았으면 이 화폐를 이렇게 칼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싶죠.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에 지금 철기의 사용과 사회 변화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그 교과서를 읽어보고서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기원전 5세기경에 전래가 되었는데, 기원전 1세기경에 널리 보급되었다. 참고로 기원전 1세기경에 널리 보급되게 된 계기가 누가 집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었죠? 그렇죠. 바로 위만의 집권이죠. 위만이 집권해서 스스로 왕이 된 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철기를 민간에 널리 보급하였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고조선의 이제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철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웃 나라와의 전쟁이 늘어나게 되었겠죠. 그 내용이 바로 아래에 있는 철제 농기구와 그 다음에 철제 무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주에는 이 초기 철기 시대의 유물 유적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을까? 자, 그 광주 복룡동 유적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 광산구에 있는데, 자,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자, 여기 학교에서 이제 마제 우체국으로 간 다음에 진월 75번을 타고서 광주 송정역에 이를 때쯤에 좌석 2번 버스를 타고서 이제 그 다리 건너 내리면 복룡동 유적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적은 그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자 이러한 그 토기와 그 다음에 여기 동전 그 다음에 여기 옷걸이 옥으로 만든 목걸이가 발굴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동전이 나와 있죠. 자, 이 동전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 신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중국 신나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나라거든요. 따라서 이 당시 여기에 살았던 어느 부자가 이제 자기 죽을 때 이 중국의 화폐도 같이 묻었던 것이었었죠. 왜냐하면은 뭐 잘 사니까 자기가 뭐 생산한 물건을 중국에 팔아가지고 이제 뭐 돈을 받아서 이제 뭐 가지고 와서 쓰려고 했었겠죠. 자, 그리고 뭐 한편 뭐 옛날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 뭐 노잣돈이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먼 길을 가려면 이제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땅에 사람을 묻을 때 이렇게 돈도 같이 넣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러한 풍습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룡동 유적에 중국 화폐가 발견됨으로써 이 광주 지역이 최소한 2000년 전부터 중국과 교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봅시다. 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 철기의 사용으로 무엇이 발달하고 종복 무엇이 발달했을까요? 네, 그렇죠. 바로 이 농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정복, 전쟁이 활발해졌다. 자, 철기의 사용으로 땅을 더욱더 깊게 갈 수 있게 됨으로써 그 땅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농업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단단한 철로 만드니까 전쟁이 그만큼 더 활발해졌겠죠.
그러면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철기 시대에 만들어진 유물과 유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번 출입문 옆에 저장용 구더기가 있다. 좀 어렵죠? 네, 여기 선생님이 교과서를 보고서 내는데 여러분들에게 뭐 이 내용도 외우라고 이렇게 뭐 알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것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신석기 시대와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중앙에는 취사나 난방용 화덕이 있다. 네, 이것도 신석기고요.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가면, 이거 조개 껍데기 가면은 이제 아는 학생도 있겠네요. 바로 이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바닷가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이 조개 껍데기 가면을 이제 의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죠. 그 다음에 4번 집터는 주로 강가나 해안가, 여기 또 해안가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 해안가도 포인트. 그래서 이것도 신석기 시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철기와 청동검도 함께 나와 청동기에서 철기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거는 아까 봤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성평가 2번 철기의 보급으로 나타난 사회 변화로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학습 목표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1번 군장이 나타나 부족을 통솔하였다. 이거는 어느 시대일까요? 그렇죠, 청동기죠. 청동기. 그 다음 2번은 어느 시대일까요? 네, 이것도 역시 벼농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청동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 청동기도 맞고요. 그 다음에 철기도 맞고요. 뭐 지금 현재도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전쟁이 활발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자 지배층이 죽으면 고인돌이나 돌널 무덤을 만들었다. 네, 이것도 역시 청동기고요. 그 다음에 농기구와 일상생활 도구는 정교하게 만든 석기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농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도 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철기 문화와 여러 나라의 상징을 알아볼 텐데,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지금 도둑을 뭐 범인인 것 같죠? 예, 잡으려고 하니까 자, 여기 있는 사람이 막아서고 있죠.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배울 여러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와 관련된 모습일지를 알아볼 텐데, 지금 이 철기는 상당히 내용이 짧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으로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바로 지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펴주세요. 철기 문화와 여러 나라의 성장. 네, 이 철기 문화가 이제 만주와 한반도 전역에 보급됨으로써 이 여러 나라가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였죠. 그러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자, 여기에 있는 사람, 자, 이 모양을 봤을 때는 제사장인 것 같아요. 제사장. 그런데 지금 죄인이 여기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도망치니까 막아서면서 지금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죠. 여기 있는 두 사람도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느 나라의 모습이고, 이러한 사회의 모습은 당시 어떠한 사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 방금 했는데요. 자, 부족 간 전쟁이 활발해진 이유. 자, 전쟁이 활발해진 이유가 뭘까요? 자, 무슨 문화의 보급 때문에? 네, 바로 그 철기 문화의 보급으로 인해서 철제 무기가 사용됐기 때문에, 네, 철은 청동기에 비해서 구하기 쉽고,
그 다음에 석기보다 돌보다 더 단단했기 때문에 이 철제 무기를 먼저 사용한 부족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철기 문화를 가진 이 부족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나라를 세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오록을 봅시다. 자, 신랑은 혼인이 결정되면 신부의 집 뒷곁에 소옥이라고 하는, 소옥은 뭐 작은 집이거든요. 예, 집에 머무른다. 부부는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장성하면 땡땡땡. 자, 뭘까요? 부부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이가 다 크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예, 바로 이제 신랑은 신부와 함께 다시 이제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남자가 결혼할 때 장가를 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장가라고 하는 게 장인 어르신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때에는 남자가 결혼할 때 장인 어르신의 집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서 장가를 간다라고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철기 시대에 등장한 여러 나라의 모습은 어떠했을지, 그리고 이게 현재 어떻게 남아 있을지 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 목표. 철기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가 성립하였음을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정치, 사회의 모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영상은 저작권 문제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여의 성장인데요. 자, 부여는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부여는요, 이제 그 고조선이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 생겨난 그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여가 왜 중요하냐면은 뒤에 배울 이 고구려, 그다음에 백제가 모두 다 자기를 부여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우리 민족의 시작은 고조선뿐만 아니라 이 부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여를 배우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충청남도에 가면은 부여군이라고 있거든요. 이 지명을 따가지고요. 네, 그만큼 이제 부여 사람들이 이 한반도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부여는 어떻게 성립을 했느냐? 자, 보면은 여기 백두산에서 흘러나온 이 강을 숭화강이라고 하는데, 여기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부여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연맹을 한 거죠. 연맹을 했기 때문에 왕이 부여한 가운데인 중앙을 통치하지만은 사실 본인도 여러 부족의 하나의 부족장이었기 때문에 왕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농사가 잘 안 되면요, 왕을 교체하거나 심지어는 왕을 죽이기까지 했었죠. 자, 그러니까 왕의 힘은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해서 각 지방에 있는 지배자들을 가라고 하는데, 이 가들이 각자의 영역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통치하는 지역을 사출도라고 하죠. 사출도. 예. 그래서 중앙과 함께 크게 4개의 부분으로 지방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다. 자, 경제를 보면요, 여기는 좀 위도가 높아요. 위도가 높기 때문에 일조량이 낮아서 논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밭농사와 목축이 활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일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12월이 되면은 용고라고 하는 제사를 치루었는데, 자, 제천 행사를 치루었는데, 이 용고가 바로 북을 맞이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북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부족장이 나와 있고, 이게 지금 청동기 시대에 부족장이 북을 매달아 놓고 제천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청동기 시대의 그러한 전통이 철기 시대의 부여에게도 고스란히 남겨져서 이 부여에서도 이렇게 나무에 북을 매달아서 하늘에 제사를 치르는 이 제천 행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바람을 피우면은 이제 뭐 죽여서 이제 거기 뭐 밖에다가 놔둔 다음에 만약에 이제 부인 쪽 가족이 이 시체를 이제 가져가길 원한다면은 막대한 양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엄격한 법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 주인이 죽으면 그 밑에 있는 하인들까지 같이 죽여서 묻어버리는 순장의 풍습이 존재했었다. 네, 지금 생각하면 아주 끔찍하죠. 당시에도 아마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료로 살펴보는 부여의 정치 제도와 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먼저 부여의 정치 제도를 보면은 이게 지금 부여에는 군왕이 있고, 군왕은 쉽게 말하면 왕이에요. 그냥 가축 이름으로 관명은 관리의 이름. 관명을 정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있는데, 여기서 마라고 하는 거는 말. 그러니까 가는 지배층이라고 했으니까, 지배자라고 했으니까 마르 지배자. 이 말은 말을 부족의 상징으로 하는 부족의 지배자. 그 다음에 우는 소, 저는 돼지, 구는 개를 말하죠. 이처럼 동물들을 자기 부족과 연관시켜서 이 관리의 명칭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 이 네 개의 가를 제가라고 하는데, 이 제가 모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들은 사출도를 다스리는데, 아까 전에 설명했죠. 네, 그래서 큰 곳은 수천 가호이며, 가호, 그러니까 지금 치면은 뭐 집이라고 할까요? 집. 수천 집이며 작은 곳은 수백 집이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여의 법을 보니까 형벌이 엄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집안의 사람을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을 한 물건의 12배를 변상한다 라고 해서 상당히 그 생명과 사유재산을 존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국지. 이 삼국지라고 하는 거는 중국 사람이 그 지은 역사책인데, 근데 이 삼국이 세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국이에요. 그래서 위, 촉, 오가 있는데, 그 중에 위 나라가 중국의 북부 지방에 위치를 해서 동쪽에 있는 오랑캐, 즉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맞닿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삼국지의 위나라 부분을 쓸 때 위나라와 맞닿고 있는 오랑캐인 우리 민족에 관한 이렇게 그 기록을 남겨서 우리가 지금 부여의 옛 모습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 부여의 법과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고조선의 법의 공통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자, 봅시다. 일단은 네.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두 나라가 모두 생명을 존중했다. 그 다음에 사유재산으로 존중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상장을 배웁시다. 자, 고구려는 지금 나중에 통일신라가 망한 다음에 왕건이 나라 이름은 고려라고 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영어로 코리아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도 지금 고려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잖아요. 네, 고려 항공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고구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립을 보면은, 자, 부여에서 내려온 세력이 압록강 중류의 토착민과 결합해서 성립하였다. 그런데 이 다른 곳에서 온 세력과 그 다음에 토착 세력이 총 5개였거든요. 그래서 5개의 부족이 결합을 해서 연맹 왕국을 세웠는데, 자, 이들은 아까 지금 제가의 뜻
대해서 같이 알아봤었죠. 그래서 제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배층을 말하는데, 이 모든 지배층들이 모여가지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민족들은 어느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이 나라 일을 처리하는 전통이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살아남으려면은 당연히 다른 나라의 물건을 뺏어와야겠죠. 그래서 전쟁으로 세력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를 엄청 싫어했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물건을 다 뺏어가고 또는 심지어 사람도 죽였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책에 나와 있는 고구려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싸움을 잘해야 되니까 당연히 고구려에서는 물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중요했겠지만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상당히 중요했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공부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지만 뭐 고구려처럼 사회의 환경, 그 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 우리가 중요시하는 가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는 가치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옥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그 말했잖아요. 여기는 사람 살기에 척박한 곳이라고.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남자가 장인의 집으로 가가지고 그 장인 어른과 함께 일을 함으로써 그 딸이 제공할 수 없는 노동력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집에도 설명했다시피 남자는 장인의 집으로 간다고 해서 장가를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 동쪽에는 큰 그 동굴이 있어서 이곳에서 이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치루었다. 네, 자신의 부족이 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행사는 상당히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행사였었죠. 자, 그러면 네, 갑자기 위에서 뭐가 훅 내려왔네요. 자, 여기 지금 이게 자 고구려의 첫 수도인 오녀산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딱 봐도 지금 절벽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서 산 정상에 이렇게 절벽이 발달되어 있어서 쉽게 쳐들어 올라갈 수 없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고구려가 이렇게 산 꼭대기의 나라를 건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교통이 편리한 곳에다가 나라를 세워야 그만큼 나라가 빨리 발전할 텐데 지금 교통이 엄청 불편한 곳에다가 그 나라를 세웠잖아요. 네, 그 이유는 그만큼 이 고구려가 전쟁이 많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라의 생과 사를 가를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의 편리보다는 이 방어에 유리한 곳에다가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당시 고구려의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옥저와 동해인데요. 사실 옥저와 동해는 엄청 억울해요. 얘네들은 원래 좀 잘 사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옆에 고구려가 붙어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그 고구려가 싸움을 잘해가지고 주변 나라를 괴롭혔다고. 그래서 이 옥저와 동해도 엄청난 피해를 받거든요. 예, 그래서 옥저와 동해도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물건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이 옥저와 동해는 공통적으로 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왕이 없었습니다. 자꾸 고구려가 견제를 놓으니까 이 강력한 중앙 집권 세력이 등장하지 못해가지고 왕이 없었고요. 대신에 군장, 즉 육군과 삼로라고 불리는 이들이 이제 각 지역을 통치를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따뜻한 해안가가 있고
이 평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농경과 그 다음에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했다. 그래서 아주 먹을 것이 풍부했죠. 그러니까 자꾸 고구려가 쳐들어오게 되었고 이게 오히려 나라 성장에 방해가 되었던 것이었었죠. 그 다음에 옥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며느리제라고 해가지고요. 저 고구려의 소옥제와 정반대가 되는 건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하면은 남자가 이제 떠나서 노동력을 제공했잖아요. 근데 옥저는 정반대로 여자가 떠나서 이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남자 집으로 가서 이제 노동력을 제공한 다음에 다 잘하면은 이제 남자 집에서 이제 그 정식으로 혼인 비용을 이제 지불하고 결혼식을 치루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공동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항아리에다가 그 뼈만 추린 것을 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항아리에 뭐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에 뭐 아들, 손자 뭐 이렇게 같이 뼈를 이렇게 넣음으로써 이제 공동 무덤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아마 사람이 죽으면은 그 밖에다가 놔두고 그 위에다가 이제 막 풀을 이렇게 막 올려놓으면은 이제 시체가 썩거든요. 예.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 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뼈만 남으면은 그거를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전남 완도에 보길도에 가면은 초분이라고 해가지고 그 풀로 만든 무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그 풀밭에다가 놔두고요.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풀을 막 이제 쌓아놔요. 그러면 이제 그 지푸라기 같은 걸로. 그러면 이제 그게 딱 그 시간이 지나면서 썩으면서 이제 뼈만 남거든요. 네. 네. 그런 그 풍습이 옥저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좀 충격적이죠?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에는 족회원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같은 시족끼리는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시니까 같은 정시끼리는 결혼하지 않고 다른 시족과 결혼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책화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의 연약을 침범할 수 없게 만든 거죠. 만약에 침범을 하면은 뭐 노비라든가 소나 뭐 말 같은 것을 이제 변상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서로의 연약을 침범함으로써 생기는 갈등을 방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10월 달에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치루었다. 이때 무자가 춤추는 무자거든요. 천자는 하늘 철자 해서 하늘을 향해 춤추는 그러한 행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생활 속으로 보면은 자, 고구려와 옥저에는 어떠한 혼인 풍습이 있었을까? 그래서 고구려 소옥제 있고요. 그 다음에 옥저의 민며느리제. 그래서 뭐 옥저의 민며느리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다 자라야 이제 애무를 주고 정식으로 이제 혼인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반대로 남자의 집으로 갔고요. 네. 자, 그러면 이러한 풍습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일까? 자, 가서 이렇게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 고구려에서는 남자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옥저에서는 여자가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세 글자로 하면은, 바로, 이, 노동력이죠. 노동력을 중요하게 여겼다.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쉬운 예를 들어서 자, 옥저에서는 여자가 이제 신랑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해주면은 그동안에 이제 일을 해준 대가를 그 여자 쪽 부모님에게 지불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혼인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노동력이라고 하는 거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 쉽게 말해서 요즘 뭐 말하는 열정페이가 없네요. 열정페이. 열정페이는 인정하지 않았다. 네. 근데 요새는 막 열정페이 같은 거 되게 뭐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코드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과거보다 못한 현재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상평가를 봅시다. 자,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나와 있는데, 자, 1번,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하였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렇죠. 고구려죠. 그 다음에 왕 아래에 상가, 대가 등이 있었다. 상가, 대가. 이거는 고구려거든요. 참고로 부여는 뭐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12월에 연고라고 하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이거 맞죠? 네, 맞고요. 그 다음 4번 졸본을 도읍으로 정했다. 이것도 역시 고구려였고요. 네, 졸본 아까 지금 봤죠?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성. 그 다음에 5번 제가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이것도 역시 고구려와 관련된 것이고요.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사평가를 보면은, 자, 옥조와 동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나라를 서로 비교해 보는 건데, 책화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거는 어딥니까? 네, 그렇죠. 동해죠, 동해. 그 다음에 같은 시족끼리는 혼인하지 않았다. 시족. 네, 이것도 역시 동해죠. 그 다음에 민며느리제.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네, 이거는 옥조죠, 옥조. 그 다음에 가족 공동무덤. 이것도 옥조고요. 근데 이 가족 공동무덤은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사람이 죽으면 묘를 쓰는데, 물론 화장도 많이 하지만 자꾸 이제 묘지가 넓어지니까 사람들이 주거 공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뭐 이러한 그 풍습을 본받는 것도 하나의 그러한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한반도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안 나왔죠? 성장하였다. 그러면 이게 옥저 그 다음에 동해 둘 다 해당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자, 뭐 하냐면, 자, 동북아시아 강자, 고구려의 성장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와우, 네, 여기, 네, 말탄 병사, 그 다음에 여기, 무슨 길다란 방패를 들고 있는 병사, 이거는 뭐, 이것도 방패인데 색깔은 다르네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은 칼만 들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도끼 들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지금, 뭐죠? 이게 서커스 그런 건데, 네. 어떤 사람이 행차할 때 앞에서 이제 묘기를 보여주면서 이목을 끄는 그런, 요즘으로 따지면 그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또 이상한 무기가 있네요. 이게 뭐지? 칼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당히 이 군인들이 강해 보이죠. 그 다음에 다양한 군인들이 있는 걸 봐서는 상당히 군사적인 그런 기술이 뛰어났던 것 같은데, 이처럼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것이 주변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